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전쟁하지 말자고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언제나 올림픽 기간에는 다 가급적 지금도 현대에도 전쟁을 자제하는 그런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부작용이.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도 써 있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그럴 사이에 수도 있죠.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와 사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뜨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 루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 루이스도 3개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 연맹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근데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맞아요.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GHB가 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버닝썬 사건인데요. 그 클럽에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GHB 그것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묵인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국 남성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태국 남성이 버닝썬의 VIP 룸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과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여성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CCTV를 보면은 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그
그게 왜냐면은 그 GHB를 먹고 그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몸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CCTV 같은 증거가 남았을 때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같이 그 호텔에 가거나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을 뭐 붙들어둘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때 수사가 좀 뭔가 부진했다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오지 않으면 잡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뽕, 그다음에 이 GHB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제 주량이 정말 크게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 탓으로 돌렸는데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고 다 약물 의심을 하고 다 피검사를 다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막상 검출되는 그 약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하게 많이들 봐요.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술을 많이 해서 만취해서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 참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GHB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사이에 그 적발된 양 무려 60배가 넘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 끝에 달려있는 요거를 떼고 네. 이쪽에 수소를 떼서 요거 이제 GBL이라고 불러요. GBL. GBL이라는 물질이고 아까 GHB와의 차이점은 이게 물이거든요. H2O. H2O. 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은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 위장이나 입에서 적절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물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물이 결합하면은 금방 GHB가 되는 GHB가 거죠. 되네요. 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있어요. 뭐 약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아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약사였던 A 씨가 뭐 약사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BL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뭐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 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 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좀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 상해죄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그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그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게 돼요. 지금 약물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좀 우리의 여러 가지를 치유하기도 하고 좀 나은 컨디션 이런 걸 위해서 약물 참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다 뭐 이렇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독 잘못 쓰면 중독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있어요. 물질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뭐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또 되게 최근에 익숙해진 어떤 약물 얘기를 하려는데요.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수면 뭐 마취.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왜요?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즉시 나오네. 즉시 나와. 아니, 프로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네. 벌집이죠? OH.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꼭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마취.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네.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에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2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이 우유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은 한 3-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ml, 이후로 막 3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네,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ml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네. 거네요.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ml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이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 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 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 씨가 금방 깨요. 깨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2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2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 씨의 손목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군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 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4가지였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식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번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죠? 대담 같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네. 이 사건과 병원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뭐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쉬니까. 플라시보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 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에 그 2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나왔대요. 진짜 심각하네. 아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사실 이게 요거 한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